24년 내에 본격적으로 침체가 확인되는 때 하시는 게 부동산은 실제 완화가 끝나서 생산, 고용, 소비가 증가될 때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책은 대한민국 금리와 환율의 미래편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랑 신흥국 외환위기 가능성이라든가 뭐 취약한 나라는 좀 어디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다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경제 위기가 8번이 일어났거든요. 네네. 근데 그중에 이 7번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아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제 책에도 있습니다. 밀접하게 연결을 해놨는데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에 나타나는 문제가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중고에 재정 적자에 외환이 부족하게 되고 이렇게 이런 위기들이 동일한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IMF 위기도 있었고요. 신흥국도 똑같습니다. 자산 가격도 폭락하는 문제가 항상 중심에 있었고요. 그래서 동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통 우리가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긴축 발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금리를 갑자기 인하하니까 94년부터 95년도에 금리를 인하하니까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외환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멕시코로 외환 위기가 확산이 됐고 중남미 외환 위기가 확산이 됐고 그게 동아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긴축 발작 또 그게 한국에 왔고요. 한국에 오면서 결국은 동유럽, 러시아까지 연결이 됐고 그런 식으로 항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라오스 이런 5개국 정도가 지금 IMF 구조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금융 IMF가 여러 가지 좀 나쁜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미국 월가나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해서 그동안의 월가 전략이나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전략과 맞물려서 월가 이익을 대변하면서 쉽게 우리나라 론스타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이나 이런 시장 개방을 통해 가지고 쉽게 미국 자본이 이렇게 하락된 자산을 쉽게 주워서 구매해서 나중에 가격을 올려서 수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월가 이익을 대변하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많이 돌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난도 많이 받았죠. 우리 IMF 때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5개국한테 그렇게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브릭스 은행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이렇게 해가지고 브릭스 은행들이 한 1,000억 달러를 출자해가지고 IMF에 맞서서 만들었거든요. 어려우면 구제금융 해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IMF를 중심으로 미국 패권을 대변했던 거에 맞서서 좀 위기를 당했던 나라들이 뭉쳐서 브릭스 은행을 만들면서 견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5개국이 IMF 구제금융을 하면서도 말 그대로 돈만 주지 과거처럼 무리한 구조조정이라던가 뭐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게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패권이라는 게 유일한 하나가 너무 힘이 세면 견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권력이 굉장히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분명한 건. 예.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국 경제 취약성은요? 예. 확대될 수 있나요? 네, 중국도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에는 크게 3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업 부채 문제죠. 기업 부채가 제일 많죠. 그 기업 부채는 결국은 공공기관들이 대부분이고요. 결국은 지방정부 부채랑 연동이 돼 있고 그게 기업 부채가 162%로 세계 1위 규모고 또 하나가 이제 사실 기업 부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부채가 결국은 정부 부채인데 정부 부채가 1위입니다. 300% 세계 1위. 거기가 부동산 버블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 3가지가 본질적인 문제를 항상 갖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도자의 어떤 지도자 리스크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판단 미스가 굉장히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동부유 정책을 통해 가지고 실제 잘 나가던 인터넷 플러스 산업 예를 들면 뭐 빅테크라던가 인터넷 기업들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억누르고 뭐 게임이라던가 이런 1인 창업하는 크리에이터들을 다 못하게 하고 교육 산업도 못하게 하고 게임도 못 이렇게 해서 억누르고 뭐 자본이 자본을 버는 건 못 보겠다. 노동이 자본을 벌어야지. 그래서 뭐 무리하게 이제 물론 방향이 일부분은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인프라 건설이라고 해가지고 공동 부유하면서 5G나 뭐 고속
철도, 특고압 설비, 뭐 사물 인터넷, 뭐 이런 배터리나 반도체 이런 하이테크 이런 기술들 위주로 집중하고 한다는 게 사실은 지금 어차피 미국과의 미중 전쟁이 리스크거든요. 미중 전쟁이 극대화되면서 기술 전쟁으로 전이되다 보니까 신인프라 건설 정책이 결국 중국이 생각하는 2045년도에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라는 큰 비전과 49년도 경제 군사력 세계 1위. 이게 어려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점점 불러왔고요. 부역 분쟁, 공동부유 정책 자체. 그리고 거기다가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금리를 지금 못 올리는 거예요. 외려 대출 기준금리라고 해서 있는데 그걸 더 내렸어요. 기준금리를 3.65%로 내리다 보니까 뭐 돈이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수익을 쫓아서 투자된 자금도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도 많이 빠져나가고 자꾸만 차이나런도 생기고 이걸 하려고 중국의 기업들한테 연기금이나 아니면 공공기관들 보고 자사주 매입하라고 그러고 뭐 주식 매입하라고 IR 하라고 그러는데 주식이 쉽게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는 계속 폭등하고 있고 위안화 올라가서 지금 7위안 넘었잖아요. 올라간 지 넘은 지 오래됐고 계속 지금 외환도 이제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 어떤 형태로 위기가 전이돼서 증폭될지 모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2015년 예를 들면 그때 중국의 부채 위기가 왔었잖아요. 2015년.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그것도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그랬거든요. 0.5%에서 2.25%까지 1.75% 딱 올렸는데 중국의 부채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이 빠져나가면서 외환 방어하는데 당시에 외환 보유고가 4조 달러였는데 8천억 달러를 썼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그리고 거기다 더 심한 게 지금 일부러 봉쇄 정책을 너무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데는 거의 지금 경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기존에 해외에서 중국 기업에서 공급받던 그런 제품들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다시 공급망을 재설계해가지고 새로운 공급망을 물색해서 공급망 재편 과정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경기가 확장돼서 중국이 공급망을 완화하더라도 실제 과거처럼 회복이 되는 것도 의문이 되고요, 일부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중국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 유럽 한번 가볼까요? 유럽 경제 현황이랑 한율은요? 유럽도 어렵습니다. 자,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예, 미국만 빼놓고 다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미국 때문에 다 힘든 거 아닌가요? 그것도 있죠. 미국이 금리를 올렸으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린 거에다 코로나가 와가지고 코로나만 안 오면 중국은 좀 덜 할 텐데 코로나가 와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었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치명타였죠. 미국이 금리 인상한 거 플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치명적이었죠. 치명적이었고 특히 이제 실질적으로 그 발트 3국이라던가 러시아에 인접한 국가들은 물가 상승률이 거의 뭐 평균 11%입니다, 지금. EU 국가의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 5.7%인데 11%입니다. 11%. 근데 경제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지금 2%입니다. 2%.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의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9%가 9.7%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생활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밥 하나 이렇게 사 먹으려면 너무 물가가 올라서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 안에서도 과거에 그 남유럽 국가들, 피그 국가들이라고 해서 포르투갈, 이탈리, 스페인, 그리스 같은 남유럽 국가들의 부채 위기는 항상 내재돼 있어요. 물론 과거처럼 재정이 유럽 중앙은행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재정 적자가 아주 심하진 않지만 남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는 항상 내재해 있고요. 또 그 재정 적자가 나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낮지만 근데 그걸 지금 양적 완화하는 시기에는 국채를 사줘서 많이 떨어뜨려 놨는데 그게 이제 양적 긴축으로 전환되면서 서서히 금리 인상을 하면서 함부로 못 사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채 금리가 남유럽 국가들은 올라갈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쪽 국가들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폭등하면 재정 적자가 증가된 걸 이렇게 국채 발행을 통해서 감내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경제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뭐 식량, 에너지 문제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요. 사실 그 안에 이면에 뭐 헝가리라던가 독일, 뭐 이태리, 오스트리아 이런 국가들은 내부에서
여전히 케이블 통해 가지고 석유를 공급받으면서 이면적으로 이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아까 뒤가 다른. 예, 뭐 물론 헝가리는 드러내놓고 반대는 하고 있지만 러시아 제재를 그래서 그런 서로 간의 국가 간의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상황이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11%까지 올리는데도 물가가 올라가는데도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응을 못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더 큰 위기들이 더 올 수도 있겠네요. 예, 굉장히 어려움이 어느 형태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예. 자, 그럼 일본은요? 일본 경제랑 한율은요? 일본도 역시 너무 어렵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어려워진 건 아베노믹스의 영향이죠. 아베노믹스 양적 완화랑 저금리인데 사실 그 이유는 일본의 근대 경제 역사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사실 강제적으로 엔화 가치 상승하는 걸 요구를 받았잖아요. 엔화 가치를 60% 상승하다 보니까 수출 경쟁력이 하락이 됐었죠. 그래서 한 1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의 원인이 됐죠. 수출이 많이 줄고. 그래서 이제 95년도 역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엔화를 다시 내리고 저금리 양적 완화를 인정받아서 이제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 그거에 대한 확신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나왔고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금리를 내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했죠.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즘은 과거처럼 환율이 갑자기 수출을 늘리거나 이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모든 제품들이 대부분 하이테크 제품이고 디지털화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한계 생산 체감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디지털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산을 하면 할수록 초기에는 생산이 서서히 증가하다 한계가 딱 되면 더 이상 생산이 안 되고 감소, 원가가 더 증가하는 현상인데 그게 자동화나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해서 기술을 이용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가 그겁니다. 찍어낸다고 해서 요즘은 생산이 단가가 더 올라가는 게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돼 있어서 자동화를 통해서 더 많이 찍어내면 단가가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게 기술인데 일본은 이런 저금리와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돈을 풀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중국 다음으로 2위인데 거의 1위입니다. 260%. 그러니까 일본의 국채를 갚으려면 기본적으로 갚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100조 엔이 일본의 1년 예산입니다. 그중에 30조 엔을 기존의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랑 국채 이자를 갚는 데 씁니다. 그 30%는 사회보장비에 또 쓰고요. 나머지 40%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려니까 일본이 저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0.2% 그러니까 YCC라고 하죠. 수익률 곡선 그러니까 0.2%에 고정해 놨거든요. 기준금리를 0%대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보조에 따라 맞추어서 인상을 해서 2%만 올리면 추가 부담이 7조 엔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전체 100조 예산의 100조 엔 중에 7조 엔이 2% 올리면 추가 금리 이상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그 7조 엔은 전체 국방비 예산이에요. 그 정도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거예요. 일본이 어떻겠습니까? 거기다가 지난 3분기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0.3%. 그리고 그런 와중에 에너지 물가가 올라보니까 과거에는 저물가였는데 3.6%가 오른 거예요. 거기서 지금 제로금리의 3.6%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3.6%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물가가.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에 마이너스 3.1, 그러니까 플러스 3.1이었거든요. 최초로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거예요. GDP 성장률이.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못 올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디지털화에 너무 뒤져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게 페인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으로 와볼까요? 한국의 환율은 지금 좀 어떤 편이라 보세요? 좀 적정 수준인가요? 환율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고환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환율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환율이 기본적으로 생산이라던가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쪽에도 영향을 주고 수입 물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환율은. 그래서 환율이 과거에는 상승이 되면 수출이 늘었습니다. 7, 80년대.
단순 가공품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출품이 단순 가공품일 때는 환율이 상승되면 수출이 늘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수출품의 70%가 하이테크 중간재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뭐 석유 원유도 수입해다가 나프타 뭐 14가지 제품을 만들어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우리나라 수출품의 70%가 하이테크 중간재인데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외려 환율이 하락이 돼야지 수출이 늘어납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간.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율에 따라서 수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만큼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는 환율 변동성은 항상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뿐만 아니라 그걸 우리가 환율 변동을 예측 못하는 걸 우리가 환율의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환율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환율 불확실성은 기본적으로 투자라던가 생산 설비를 새로 구축한다던가 또 수출입에 다 부정입니다. 수입 원가도 올라가고요. 또 수출도 적정한 마진을 확보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출도 줄어듭니다. 거기다가 환율이 이렇게 변동이 심해지고 환율 상승을 예측을 못할 상황이 되면 기본적으로 주가에도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나중에 이런 환율 변동성 위험 때문에 금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그만큼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1,420원대까지 올라가던 게 완화 기조가 바뀌니까 1,320원대로 거의 100원 가깝게 내려가다가 또 이렇게 스스로 올라가다 약간 등락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1,440원도 봤던 것 같은데 지금 1,300 한 초반까지 갔다 지금 다시 1,340원이잖아요. 340원. 그러니까 이런 환율 변동성이 미국의 금리 인상기와 고점을 유지하는 시기 또 완화 기조로 들어서 경기 침체에 다다르는 시점까지 계속 있습니다. 계속 환율 변동성이 일어나고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계속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환율의 고점, 킹달러의 고점은 언제냐?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생산이 최하로 됐을 때 긴축의 저점. 그때입니다. 긴축의 고점. 그게 통상 미국의 완화 기조로 바뀌었을 때 수개월이 지나서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드렸지만 94년도 기준금리 인상이 IMF 외환위기가 와서 97년도에 와서 우리가 97년 12월 23일 날 1995원까지 고점을 찍었거든요. 94년이 97년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2008년 같은 경우 2004년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돼서 2009년 3월 6일 날 글로벌 생산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때가 1,597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환율의 고점은 조금 남았다. 환율이 다시 지금 고점이 될 때는 아직 안 왔다. 근데 변동성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오르지만 않고 또 내려갈 때도 있고 변동성은 고점이 1,400, 340원이었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1,500원 갈 리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 박사님은 1,300원대지만 지금은 다시 1,400원, 1,500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도 보시는 것 같네요. 네. 그 환율의 고점은 아직 생산의 저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 그 전까지는 환율의 변동성이 제가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타난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환율이 좀 상승했을 때 어려워지는 기업은 어떤 데일까요?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또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실 빨리 갚아야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나 시설 투자도 굉장히 줄어들고 신규 차입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죠. 반면에 외화 자금이 많은 외화 자산이 많은 기업들한테는 유리한 작용을 하죠. 달러 근데 이렇게 하면 다시 더 올라간다면 개인들은 좀 어떤 걸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큰 흐름을 보셔서 변동성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을 가지고 확신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저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그게 끝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거든요. 중요한 건 변동성이 계속 있다. 변동될 거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경제 후퇴 국면은 아니지만 경기 하강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당장 국내하고 수출 둔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세계 경기의 예측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70%가 하이테크 중간재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나라의 생산품에 만드는 아주 핵심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이 세계 경제의 현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수출입이 제일 많은 데가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아세안이고 3위 미국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출이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는 중국이나 아세안이나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게 글로벌 생산 둔화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고 서서히 둔화될 거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 중간재 제품이 보통 환율 정가라는 표현이 쓰는데 되게 어려운 표현이지만 쉽게 말하면 환율에 따라서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막 환율이 오른다고 갑자기 수요가 확. 왜냐하면 배터리는 전기차 만들려면 항상 필요하잖아요. 반도체가 로봇 같은 거 만들려면 필요하잖아요. 전기차 만들려면 당연히. 그러니까 환율 정가가 좀 약간 약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이 약간 둔화된다는 건 역시 세계 경기도 둔화되고 있다. 그런 징후고 생산의 저점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린다. 예, 그거는 24년 중반 이후에 생산의 저점이 갈 거다. 24년 중반 이후 24년 말 정도 돼야 될 거다. 예. 내수 경기도 부정적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70% 정도는 수출에 의존하다 보니까 수출이 만약에 둔화되면 내수 경기도 점점 둔화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플러스 성장이거든요. 지난 분기 3.1% 경제 성장을 했고요. 뭐 내년도도 적지만 1%대 성장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아직 마이너스. 그렇지만 유럽이라던가 뭐 이런 일본 이런 데는 다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뭐 둔화될 수밖에 없다. 당분간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현재 좀 상황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달러 패권은 앞으로 조금 뭐 올라갈 수도 있는지 중국이 치고 올라온다는 얘기도 많고 하니까요. 예, 중국의 패권 전쟁은 초기에 이제 무역 전쟁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무역 전쟁, 그다음에 이제 관세 전쟁으로 지나갔고 지금 기술 전쟁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예, 기술 전쟁 뭐 그리고 특히 코로나 지나면서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핵심 제품들은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과거에는 금융산업 위주로 이제 굉장히 키우다가 핵심 제조업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새삼 인식하게 됐고, 향후에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AI라던가 드론이라던가 로봇, 이런 자율주행 같은데 핵심이 결국은 반도체다 보니까 핵심 제조업의 중요성을 굉장히 생각을 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4나노미터의 설비들은 수출을 못하도록 막고요. EUV 장비나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미중 간의 갈등이라던가 특히 이제 그걸 가지고 격화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의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다 보니까 양자택일 중에 한쪽에 쓰라고 지금 강요받고 있잖아요. 뭐 치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선택을 강요를 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패권은 어차피 격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미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과거에 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라던가 경제 펀더멘탈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기술력도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패권 싸움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융을 통한 싸움과 하나는 기업을 통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과 금융을 이기는 승자가 될 텐데 결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릭스 은행이라던가 초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긴축 발작이라던가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통해서 미국 월가의 어려움을 겪었던 은행들이 모인 브릭스 은행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외환 위기가 닥친 기업 은행들을 통해서 나라의 구제금융이 있는다던가 또 그 5개 국가들은 자국 통화로 무역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스위프트망 배제라던가 경제 봉쇄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별 영향을 안 받잖아요. 무역이 외려 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국 통화로 지금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국 통화로 무역 거래를 하다 보니까 견제 기능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맞서서 그렇지만 점점 격화되고 있는 건 분명할 거고 앞으로도 격화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철저하게 기술 경쟁으로 나아간 상황에서 결국은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 있을 것인가, 금융과 기술 분야까지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형국에서 철저하게 양자택일보다는
양다리 작전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로 울면서 또 서로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예, 서로 필요하니까 양다리 작전으로 나가면서 철저하게 실리를 추구하는 게 네. 저희 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당분간 미국의 기술과 미국의 기업들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네. 미국의 패권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는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오늘 이제 가장 핵심이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고점과 실제 금리 인상이 멈추고 완화되는 시점은 언제이고 다시 떨어지는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경기는 또 좋아지는 시점은 언제이고 우리가 언제부터 투자하기 좋은 시점인지 요거 오늘 말씀해 주시려고 다시 나오신 거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책을 썼고 그것 때문에 요 책을 예, 출간하셨죠. 예, 한번 썼고, 딱 요약 정리 한번 해주세요. 예, 금리 인상이 되고 나면 계속 인상이 되고 나면 과연 고점이 언제가 될 건지를 굉장히 의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금리가 인상되면 바로 완화가 되는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이 금리 인상이 끝나면 바로 완화로 되는구나. 네. 곧 긴축이 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통계적으로 17개월에서 3년간 금리가 올랐습니다. 예, 올라고 또 고점은 기본적으로 평균 8개월에서 14개월 유지가 됐습니다. 네. 고점이. 네. 그 떨어지는데 1년 정도 걸립니다. 보통 1년 정도 떨어집니다. 그걸 요약하면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에 이르는데 평균 30개월 걸립니다. 경기. 그러면 침체에서 다시 떨어지는 데까지 합치면 거의 4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네. 4년 전체 기간이. 그래서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경기 긴축에서 다시 완화 기조로 성장으로 접어드는 구간에서 한 20% 정도 왔다. 20%에서 30% 정도. 아직 긴 싸움이 남아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일부 월가에서 내년 2, 3월 달이 경기 고점이라고 하는데 현재 추세로 하면 한 4, 5월까지 가야 되고 중간에 금리 완화 기조가 꺾이지 않으면 5, 6월까지도 고점이 갈 거다. 그래서 고점이 갈 거고 그 고점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5.25%를 넘어설 거냐, 6%를 넘었을 거냐가 되게 관전 포인트다. 6%일 경우에는 굉장히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고 5.25는 세계 경제에는 큰 충격은 아니지만 2008년 글로벌 위기 수준으로 되고 그 미만이다 그러면 상당 부분 오래 갈 거다. 그리고 내년 5, 6월 달에 금리 인상 상단이 멈추더라도 그 이후에 14개월 정도는 갈 거다. 1년에서 14개월. 그러면 24년 상반기까지는 고점이 유지가 될 거다. 그럼 24년 말 이후에 경기 침체 신호에 따라서 완화 기조, 금리 인하 기조로 바뀌면 그때가 끝이 아니다. 그때가 수개월 지나서 진짜 침체의 끝이 오고 글로벌 생산이 둔화되는 생산의 저점이 와서 그때가 킹 달러의 고점이 된다. 그래서 실제 회복기에 접어드는 건 25년 돼야 된다. 네. 예. 투자는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개인 일시일 경우에는 물론 중간중간에도 심각하게 주식도 변동성은 계속 있을 겁니다. 네. 자산 가격이 대세는 떨어지지만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 개인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4년 내에 본격적으로 침체가 확인되는 때 하시는 게 그때 선제적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 부동산은 실제 완화가 끝나서 경기가 다시 회복된다는 징후가 확인돼서 생산, 고용, 소비가 증가될 때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주식은 2024년, 부동산은 뭐 2025년, 6년 뭐 예.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야, 올해 경기 침체가 이미 왔다 가신 분도 있었고 2023년 상반기 온다는 분도 있는데 아직 20%밖에 오지 않았다. 25에서 25%. 네. 아직 30%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24년에 경기 침체 더 무서운 게 온다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오늘 박사님의 의견이 틀렸으면 좋겠다.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통계를 또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통계만 거니까. 얘기 가지고 말씀드리는 저 개인적인 감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어쨌든 박사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그 박사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강조하신 그 리스크 관리를 잘 한다면 우리가 이런 침체기를 좀 잘 버텨서 어쨌든 이 위기가 사실은 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효신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